후보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2023-2024 시즌 유로파 전반기 결산. 이번 시간에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해 리그앙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누빈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볼 텐데요. 여러 프랑스 언론의 최근 비판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리그앙 전반기 베스트 11 통계 기록 매체 선정 최고의 선수로 뽑혔던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말 좋은 활약 펼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 전반기 어땠다고 보시나요? 저는 애썼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엘리케 감독의 총애를 받은 건 맞아요. 총애를 받긴 했는데 너무 여기저기서 썼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팀도 옮겼는데 역할도 계속 바뀌다 보니까 조금은 힘든 시즌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전반기 내내. 사실 이게 이강인 선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팀 자체가 감독도 새로 왔는데 워낙 또 영입된 선수가 많으니까 전술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시도도 많고 실험도 많고 이런 좀 어수선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강인 선수는 저는 제 몫을 다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하면서 그러니까 엘리케 감독이 총애한 거죠. 예, 그렇죠. 못했으면 바로 또 다른 선수가 나왔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리그왕 전체를 봤을 때 정말 잘한 게 맞느냐를 기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출전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의 먼저 리그앙 출전 기록을 놓고 보면요. 10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의 전체 리그앙 출전 시간 대비 52%를 출전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부상 후 3경기에 결장을 했었고요. 아시안 게임 참가 때문에 3경기를 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6경기 결장을 하고 그리고 모나코전에 한 번 휴식 취한 거 제외하고는 10경기에 전부 다 선발 출전했습니다. 예, 이 모나코전도 아시겠지만은 A매치 다녀왔는데 유럽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경기를 그렇죠. 하니까 이거 뛰기엔 너무 좀 부담이 크잖아요. 원래 아시아 갔다 온 선수들은 금요일 경기는 빼죠. 예,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특히 최근 출전 시간과 선발 빈도를 보면 올 시즌 전반기 파리의 주전 미드필드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마지막 그 4경기에서 풀타임은 아니지만 90분 정규 시간은 전부 다 소화했다는 거. 막판에 약간 좀 선수 교체한 게 특히 이제 거의 몇 분 추가 시간에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예, 추가 시간이어서 저긴 다 90분으로 적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풀타임이죠. 네. 예. 그 이강인 선수의 전반기 공식 대회 기록을 놓고 보면요. 15경기에서 2골 2도움, 옐로카드 3장을 기록을 한 건데요. 사실 그 전반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엘리케 감독이 리그앙에서는 이강인 선발,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이강인 교체 이렇게 활용을 했었어요. 하지만은 파리 생제르맹이 16강 진출이 아슬아슬해지니까 마지막 2경기에서 선발 출전시켰다. 이거는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전술의 키플레이어 중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9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부상도 있었고 아시안 게임도 갔다 왔고 이런 과정 속에서 로테이션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을 조금 다르게 줬던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밀란과의 경기에 또 데뷔골을 터트리면서 조금 더 본인도 자신감을 얻지 않았을까. 네. 사실 그리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는 10월 A매치 기간 이후가 한창 터지던 시기였죠. 네. 예, 이때 그 AC 밀란하고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데뷔골을 기록을 했었고 이게 그 이강인 선수 개인에게 있어서도 챔피언스 리그 데뷔골이자 한국 선수는 4번째로 챔피언스 리그 득점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이어진 브레스트전에 리그앙 데뷔 도움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몽펠리에전에 리그앙 데뷔골까지 넣으면서 이때 한창 물이 올라 있었는데 이러고 나서 너무 이제 또 이제 다양한 역할을 맡기면서 이 기세가 조금은 꺾인 게 개인적으로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시즌 때도 이제 부상이 있었고 또 시즌 초반 개막하고도 근육 부상이 있었고 이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오히려 이제 아시안 게임이 또 전화위복이 됐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군 문제를 좀 털어낸 것도 있지만 황선홍 감독이 혹사를 시킨 게 아니라 거의 약간 로테이션 시키면서 좀 조절을 해줬다. 거기 플러스 이제 A 대표팀 가가지고 예. 그때 이제 계속 득점이 터졌어요. 그쵸. 그러면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파리 생제르맹 와서 그렇게 활약을 펼친 거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게 엮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94년 월드컵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거의 라이브로 본 월드컵이었는데 그때 뛰었던 황선홍 감독, 네. 클린스만 감독, 그리고 엔리케 있었죠. 여기 엔리케까지 네. 94 미국 월드컵 멤버들이 이제 이강인 선수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강인 선수 활용 자체는 클린스만 감독이 엘리케보다 더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적어도 이강인 활용법만 놓고 보면요. 그렇죠. 거의 이강인 선수를 중심적으로
팀에서 쓰고 있는데 뭐 애니 감독도 최근에 이제 그 역할도 맡기고 있긴 합니다. 다만 너무 여기저기서 뛰게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이제 전반기 세부 기록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자면요. 일단 뭐 이강인 선수가 공격적인 지표에서는 경기당 슈팅 숫자가 1.3회, 그리고 경기당 키패스가 1.6회, 그리고 경기당 드리블이 1.5회, 그리고 경기당 파울 획득이 1.3회고요. 경기당 패스 숫자는 43.3회고 패스 성공률은 89.6%고 경기당 크로스가 1.4회고 롱패스가 1.3회, 스루 패스가 0.2회, 그리고 또 이제 경기당 태클 숫자가 1.8회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가로채기가 0.4회, 파울이 1.2회 이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팀 내 기록으로 놓고 보면요. 크로스 팀 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의 크로스를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더 잘 뛴에도 자꾸 왼쪽으로 내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일부 그 통계 매체에서는 오히려 지난 라운드 이강인 선수를 레프트백 베스트 11도 뽑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파울 획득은 음바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고요. 키패스와 이제 드리블은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자잘한 것들을 기록해 보자면은 스루 패스가 팀 내에서 최다고요. 또 이제 태클 4위 그리고 파울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공격적인 능력도 다양하게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좀 놀라운 게 설명하신 대로 수비 가담 측면이에요. 태클이라든지 경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예전에 특히 어린 시절 이강인 선수는 수비적인 면이 조금 이제 단점으로 지적이 됐었잖아요. 근데 마요르카에서부터 이 능력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 이건 이제 경기당 기록인 거잖아요. 결국 이제 뭐 90분당이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강인 선수의 그 키패스 질이 매우 높다는 거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가 경기당 기대 도움이 0.24 도움인 거거든요. 이게 그 리그왕 전체로 놓고 보면은 7위에 해당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이제 기대 도움 전체도 2.43개인데 물론 이제 두 개의 도움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도움 수치가 실제로 이제 본인이 도움 기여도가 높지 않아도 도움이 되는 경우들까지 생각하면은 사실 전반기에 이강인 선수가 더 많은 도움을 기록했어도 괜찮았을 경기력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강인 선수의 후스코드 평점을 놓고 보면은 7.17점으로 음바페, 덴벨레, 비티냐에 이어서 팀 내에서는 공동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음바페가 절대적인 존재고 덴벨레 평점이 이제 많은 비판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긴 해요. 근데 뭐 덴벨레가 워낙 그 팀에 가져다주는 요소들도 있다 보니까 이 선수가 드리블이라던가 파울 획득이라던가 또 이제 찬스 메이킹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팀 내에서 1위거든요. 네, 그리고 비티냐는 꾸준히 잘해주고 있고 오히려 하키미 입장에서 하키미는 조금 평소보다는 좀 떨어졌다. 예. 거기다가 하키미는 최근 이슈가 조금 있어서 개인적인. 이것 때문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최근에. 예. 이게 뭐 파리 선수들만 모아서 평점을 얘기드렸지만 사실 파리 선수들 상당수가 또 리그왕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다 보니까 후스코어드닷컴이 이제 현재까지의 평점 평균으로 내놓은 전반기에 이제 베스트 11을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있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가 그 왼쪽 윙으로 이제 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결국에는 뭐 프랑스 언론들의 비판이라든지 여러 논란 속에서도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전반기 프랑스 리그왕 최고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저는 근데 이제 비판들이 나오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너무 이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그 왼쪽이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출전한 포지션별 비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가짜 9번으로도 나왔었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나오고 좌우윙 다 뛰고 또 이제 중앙 미드필더도 뛰고 심지어 뭐 4-2-4로 전환할 때는 거의 수비적인 미드필더 역할까지 수행을 했었고 또 이제 왼쪽 미드필더도 뛰고 왼쪽 풀백까지도 소화를 했었다 보니까 예, 실제로 뭐 마요르카에서도 3백 상태 왼쪽 윙백이기도 했고 뭐 파리에서도 3백으로 전환될 때 왼쪽 윙백을 본 건 맞지만 중요한 건 이게 왼쪽 윙백을 본 게 맞다. 우리가 위치상으로 왼쪽 윙백에 가 있네. 약간 수비로 내려온 건가 싶었는데 아니다. 네. 왼쪽 윙백 역할을 진짜 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엘리케 감독이 아직까지도 팀의 플랜 A를 확실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변화도 많고 포메이션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고 현재 이번 시즌만 하더라도 4-3-3, 4-2-2-2 저기가 W6가 그렇죠. 이제 그거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3-4-2-1, 3-4-3이 그거인 거고 또 이제 4-4-2까지 너무 많은 포메이션을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어요. 예,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음바페 선수가 지금 최전방에 서니까 또 무한이하고 하모스 샀는데 뭐지? 이런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하면서도 이강인 선수는 항상 기회를 얻고 있다. 예, 그래도 이강인 선수도 어쨌건 간에 너무
너무나도 많은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기복 있는, 아니, 심지어 그러니까 엘리케 감독이 전반전과 후반전 완전히 바꾸기도 해요. 그렇죠. 당장 지난 경기에도 전반전 대비 후반전에 5명의 선수가 위치를 바꿨어요. 네. 아예. 그냥 어제 이강인이 오른쪽 까고 비티냐가 왼쪽 까고 막 이러면서 진짜.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무한이는 그 한 경기에서 3개 포지션을 뛰었어요. 예. 뭐 이게 뭐 선수들이 멀티플레이어인 선수를 많이 모아놨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에니케 감독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다만 이런 와중에 에니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믿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엘리케 감독이 안 그래도 뭐 메스전을 앞두고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강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그건 라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네. 라리가 아는 사람들이면 이강인이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 안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는데 이건 이제 메스전이 끝나고 나서 이강인 선수의 도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강인에게 이런 종류의 도움은 매우 쉽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선수들의 실력 외에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선수들의 다재다능함이다. 그리고 이강인이 바르콜라처럼 경기장 어디에서든 뛸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게 사실 뭐 공격 미드필더인 선수들이 그 근처에 어딘가 뛰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이드 자체가 아예 바뀌면서 일관된 경기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를 너무나도 다양한 포지션에 쓰고 있는데 저는 파리 생제르맹도 안정감을 가져가기 위해선 그리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도 조금 더 안정적인 활약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슬슬 플랜 A를 짜야 돼요. 그렇죠. 예, 안 그러면은 저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높게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결국엔 확고한 상대 팀이 어떻게 나오든지 자신들만의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잡히고 있고 사실 저희가 전반기 베스트 11에 이강인 선수가 왼쪽 윙어로 표기된 것을 소개해드렸지만 실제로 그 자리를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예. 사실 그 이강인 선수가 가장 많이 뛴 거는 메짤라와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윙이었죠. 또 오른쪽 윙을 본인이 가장 잘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덴벨레의 또 존재로 인해서 그 자리는 또 못 보면서 어떻게 보면 멀티를 보면서 내가 잘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역할보다는 그 다른 역할들을 주로 하니까 이강인 선수가 갖고 있는 실력을 온전히 못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예, 뭐 그러니까 엘리케 감독 자체가 조금은 이제는 플랜을 확실하게 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음바페의 위치조차도 사실 아직 안 정해졌어요. 네. 처음에는 측면에서 세웠다가 이제는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음바페가 그가 최근 들어서 최전방으로 올라간 이유는 그 레키프에서 나온 보도 내용인 건데요.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명확하다라고 하면서 음바페가 측면에 서게 되면은 팀 전체가 수비적으로 부담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음바페를 최전방에 보내면서 그러면서 아예 수비 부담을 가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선수들이 그걸 이제 밸런스를 잡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음바페도 사실은 최전방보다는 측면에서 더 잘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강인 선수도 오른쪽 측면에서 더 잘하고. 근데 또 거기는 덴벨레가 있고. 약간 좀 비티냐도 보면은 왼쪽 메짤라에서 가장 잘하는데 또 이제 팀 사정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결국 이거는 선수 영입 단계에서 선수들의 가장 잘하는 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안 된 거 아니냐. 거기다가 뭐 이적 시장 데드라인의 영입들이 또 확 됐었잖아요. 네. 원래는 그가 음바페가 나갈 줄 알고 또 선수 영입을 했다가 또 음바페가 남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덴벨레랑 무안이 데려오고 사실 지금 와서는 진짜 무안이랑 하무스가 정말 애매한 선수가 됐어요. 그나마 그래도 무안이는 측면에서 뛸 수 있으니까 같이 뛰기라도 하고 있지 하무스는 요새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입 두 영입이 또 싼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큰 선수를 데려놓고 지금 벤치에 둘 다 있다. 이거 조금 이제 황당한 상황이 된 건데요. 그러면 이제 후반기 운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이제 이강인 선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단 아시안컵을 갔다 와야 돼요. 네. 그 기간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에게는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무래도 그 파리 생제르맹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그 사이에 치고 올라오는 선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면은 또 어떤 식으로든 쓰려고 할 거예요. 어디에 쓰든지 이강인 선수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예, 그냥 그가 딱 엘리케 감독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조금은 그래도 비중을 높게 보는 선수가 자이르 에메리, 비티냐, 이강인 이렇게 세 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강인 선수의 자리는 크게는 뭐 변동은 없다. 도리어 요새는 우가르테가 또 못 예.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가르테는 엘리케 감독의 스타일과는 맞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네. 그럼에도 사실은 파리 생제맹이 조금 더 수비적인 안정감을 가져가려면 리그왕에서는 우가르테 없이도 충분히 되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가르테 없이 할 때에 조금 수비적인 불안 요소들이 드러나긴 했었죠. 예, 그래서 엘리케 감독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긴 할 거예요. 사실 파리 생제르맹의 시즌 성공을 얘기할 때는 리그왕 우승이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성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지금 많은 선수들이 바뀌긴 했어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디까지 갈까가 중요한데 16강 상대가 그나마 레알 소시에다드인 건 뭐 이제 좀 호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 1위 팀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도르트문트와 함께 이제 가장 그나마 해볼 만한 상대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파리 생제르맹은 도르트문트와 같은 조여서 도르트문트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최고의 픽을 뽑은 건 맞아요. 근데 소시에다드랑 파리 생제르맹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두 팀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파리 생제르맹이 위에요. 확실하게 위에요. 반면에 레알 소시에다드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떨어지지만은 하나의 팀이에요. 그렇죠. 가장 라리가에서 팀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게 바로 소시에다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은 팀적으로는 약간 조금 모래알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그리고 또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경기 내용 대비 결과를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내고 있어요. 리그왕에서는 독보적인 1위잖아요. 예. 결국 그게 선수 개개인의 힘 때문인 건데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경기 내용적인 부분이 라리가 팀들 중에서 저는 가장 좋은 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마무리를 짓는 선수가 조금 부족해서 그나마 시즌 초반에는 쿠퍼가 골 넣었었고 그 다음에는 오얄사발이 넣고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골을 보장해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내용 대비 결과가 안 나오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팀의 경기는 마치 상반된 팀들이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긴 해요. 결국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은바페 또 개인 능력이 워낙 대단해서 은바페 멱살 잡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예. 근데 그게 이제 8강까지지. 8강은 정말 어떤 팀을 만나도 우승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에 올 시즌 파리의 성공은 8강을 넘느냐일 것 같고 우승은 어려울 것 같고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엘리케 감독이 확실하게 본인의 플랜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제 완성된 선수진을 구축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니까 전술을 재정비하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상태로는 솔직히 말하면은 8강까지가 한계라고 봅니다. 예, 이것을 넘어서려면 사실 이강인 은바페가 최고의 자리에서 초인적인 본인의 최고의 폼을 보여줘야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 예. 뭐 리그왕 우승은 거의 좀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렇죠. 예, 너무 못 치고 나가고 있다 보니까 예, 리그왕은 사실 근데 파리 생제르맹한테 리그왕 우승은 네.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예. 지금 중요한 거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다 보니까. 예. 결국에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한 프랑스 언론의 평가도 리그왕 우승으로 만회되기보다는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그러니까 16강은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반전이 나올 수 있다. 그 반전의 열쇠를 이강인 선수가 만들 수 있을지 2024년에 펼쳐질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모든 소식과 정밀 분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